오늘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신 황운하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산자위 의원이신 김종민 의원님, 정무위원이신 민병덕 의원님, 그리고 한국모빌리티 배터리 제조협회 소비자와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정립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민 의뢰에 이어 내빈 소개 및 네 분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그리고 박용훈 회장님과 김옥균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가 끝나고 바로 사진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홍은하입니다. 오늘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토론회를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전기차가 도로에 등장한 지 불과 10년 만에 자동차 시장에서 10%를 넘어가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30%의 시장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4천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폐차될 것으로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후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처리 방법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제도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자원 확보 지원 및 R&D 사업 육성,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거쳐라는 2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도 확립과 지원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배터리 재제조 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 함께 주최해 주신 정준호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한국모빌리티 배터리 재제조협회를 비롯한 좌장을 맡아주시는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최영석 부위원장님, 발제 맡으신 한세균 교수님, 교통안전공단의 오세인 팀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익한 토론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주제가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관련된 토론회인데요. 제가 그 산자위에 가가지고 에너지 문제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에너지 문제가 우리한테 커다란 도전이기도 하고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이 전기를 담그고 또 운반하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의 산업을 끌고 가는 중심축이 될 거다. 그런 예상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있는 뭐 스페이스X나 아니면 테슬라 이 사업을 안 하면 그때 그 인터뷰 질문이 망했다 그랬나 아니면 쫓겨났다 그랬나 하여간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당신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전기 항공기 사업을 꼭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배터리가 단순히 자동차만이 아니고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큰 축이 되는 건데, 그래서 배터리 문제가 그래서 뭐 신문에는 주로 이제 안전성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돼서는 안전성 일단 중요한 이슈가 되고, 무엇보다 효율성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크기나 아니면 뭐 비용 대비 또 산출 면에서 이게 이제 가능한 한 작아지고 또 효율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데, 그 효율성 이슈에서 중요한 게 저는 이 재제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산업을 끌고 가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 이제 여기도 보니까 보험 연구원에서도 나오셨던데 이 보험 관련된 거 또 이제 배터리 이제 부속 서비스 관련된 또 비즈니스 모델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산업과 또 우리 소비자의 생활을 크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새로운 그 산업의 미래를 좀 앞당기고 또 개척해 나가는데 큰 지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토론에서 주신 말씀들을 잘 저희가 또 담아서 또 산자위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국회의원이고요. 지금 당에서는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병덕입니다. 제가 안양 지역구인데요. 안양에서 전기 버스 화재가 올 1월달에 있었고 8시간인가 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끌고 가가지고 소화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불이 붙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전기버스가 만약에 아파트 지하였다면 어떻게 될까를 보면서 이제 이거 전기 배터리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에는 안전 문제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최초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온전하지 못해서 청라 사건이 또 일어나고 청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진보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전기버스 배터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러면 쓰고 난 배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중고차도 많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전기차의 중고차는 어떻게 가격을 치지? 이것도 그냥 우리 내연기관처럼 뭐 몇 년씩 이렇게 사나? 근데 이건 좀 다를 것 같은 게 이 전기차에서의 가격의 대부분 한 40% 정도가 배터리 값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배터리는 몇 년 지난다고 해서 동일한 것이 아닐 텐데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전기차, 중고차 시장도 재편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그 성능을 측정하는 어떤 인증기관들이 있어야지만 중고차 시장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무리됐을 때 그러면 이것은 폐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건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오늘 이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재활용이라고 하면 이것을 그대로 이제 자원을 재활용하는 수준인데 재활용을 우리가 고민할 때 재활용 리사이클이 아니라 업사이클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있어야 될 텐데 초반에 힘든 이 과정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이런 샌드박스를 마련해 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오늘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배터리 재제조와 관련해서 배터리의 재활용 더 나아가서 업사이클과 관련해서 토론회는 제가 살펴보기에는 지금 이 토론회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국회에서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 이 전기와 관련된 AI도 전기가 있어야 되고 전기와 관련된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뀌는 그러면은 뭐 이것을 전기를 ESS처럼 전기를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깔지 않아도 되고 또는 전기 생산을 어디서든 해도 되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 이 사업이니만큼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공동체가 총력을 다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지금의 기술의 정도는 어떻고 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이 토론을 조금 더 듣고 싶고 또 오늘 토론자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해주시는 우리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의 김호균 공동대표님 그리고 박용훈 배터리 제조협회 회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잘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훈입니다. 오늘 날이 참 좋은 날 같으면서도 또 겨울 문턱에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괜히 이제 분주한 그런 때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해주셨고 또 밖에 전문가들도 또 관심 있는 또 그 외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축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예년 같으면 되게 덕담을 나누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특수한 직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미리 고민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가 참 잘 풀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국회에 300명이나 되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오늘 그 공동 주최를 하고 계신 4명의 의원님들은 제가 일찍부터 이름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활동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 참 다행이었다, 또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특별히 뭐 인사말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가지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에 한번 착안을 하고 주목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전기차 시대 그렇고요.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는데 앞서 언급이 됐듯이 전기차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가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이제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또한 오늘 주제인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하는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은 피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무모하게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힘들게 가는 사람도 있고 지혜롭게 같이 협력해서 올바른 길을 두드려가면서 가는 그런 바람직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입법과 또 행정과 관계 전문가와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지하는 길에 대한 미래의 준비를 오늘 제도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또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 부분은 매우 유익한 토론회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앞으로 오늘 나온 그런 결과물들을 잘 제도화하고 또 정책으로 만드는 데 도와주시고 또 관계 오늘 토론자들 뿐만 아니라 또 국토부를 비롯한 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 좀 착안하셔서 도와주시면 오늘 토론회의 취지에 맞게 또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으로 주최하신 그 4명의 의원님 그리고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와 함께 우리 협회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공동대표 김호규입니다. 예,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토교통위원회 황원하 의원님, 그리고 정준호 의원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민 의원님,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최영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세 분, 오세인 팀장님, 하지훈 팀장님, 그리고 한세균 교수님, 그리고 끝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7분, 김남석 부회장님, 김승기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박재성 산업자원부 과장님, 그리고 국토부 서혜린 사무관님, 이광봉 부부님, 천지연 센터장님, 하지훈 팀장님께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후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분해하고 부품을 교체한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배터리 재제조 산업도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의 안전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 주기와 재제조 과정에 걸친 관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보험업계,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사와 소비자 목소리를 통해 정부가 배터리 재제조를 어떻게 지원하고 또 감독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 주권 심의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배터리 재제조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의 한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그 의원님 환영사에서도 말씀 주신 이렇게 겨울 초입에 날씨도 좀 서늘하고 한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이고요.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발제를 맡을 수 있게 돼서 더더욱 영광입니다. 저는 그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지금 배터리 화재, 이제 전기차 진단 이런 쪽 관련된 연구나 비즈니스를 또 함께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화재 이슈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기존의 이제 화재 관점과는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가 재제조 배터리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재제조를 한다는 거는 배터리를 다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가장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결국은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배터리가 화재가 나기 전에 진단하는 거냐, 재제조를 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냐, 맥락적으로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재제조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방점을 찍고 관련된 기술 소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검증했던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재제조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재사용 배터리죠. 사용 후 배터리죠.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그 사용 후 배터리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된 그 성능에 따라 가지고 가장 이게 쓸만하다, 소위 이제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이런 식으로 등급화를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괜찮다고 판단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재제조입니다. 그러니까 재제조는 결국은 원래 어플리케이션, 즉 전기차 배터리로 다시 쓰는 겁니다. 내 배터리 팩을 손상이 가서 버렸으면 일종의 우리 그 자동차 부품 재생품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뭔가 다른 분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공임이라든지 비용적인 요소가 가장 적죠. 그래서 가장 활용 가치도 크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상급 제품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진다 하면은 보통 이제 그 배터리를 전기차용 배터리가 아니고 다른 용도 배터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배터리 팩 단위 그대로 뭐 ESS처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듈 단위로 분해를 해서 그 모듈을 이제 조금 더 작은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뭐 골프카트라든지 뭐 파워뱅크라든지 다른 용도 배터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활용법을 재사용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영어로 리유즈라고 합니다. 앞에 재제조는 이제 리퍼포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리매뉴팩처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작은 의미에서는 리페어, 그러니까 수리의 개념이 사실은 재제조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이도저도 다 못 쓰겠다 하는 것들은 결국 그냥 갈아서 분쇄해가지고 블랙 파우더라고 하는 원재료를 추출하는 리사이클, 재활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단계의 어떤 하이어키를 가지고 있고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주제는 그 중에서도 재제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재제조를 하든 재사용을 하든 뭐 그 과정에는 우리가 이제 진단, 결국 이 성능 평가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 배터리의 이제 전주기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죠. 그게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수가 돼서 진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재제조를 할 거냐, 재사용을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간이 진단을 하고 거기서 재제조 혹은 뭐 재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조금 더 정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컨 라이프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 배터리 팩으로서 세컨 라이프를 시작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뭐 골프카트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재사용으로서 세컨 라이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 저도 아닌 마지막은 5번으로 표시된 리사이클. 죄송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리사이클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번으로 표시된 거는 재제조나 재사용, 어찌됐건 리사이클은 이제 분쇄해서 뭐 가루로 만드는 거니까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재제조나 재사용을 해서 세컨 라이프를 시작하는 배터리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라는 측면에서 5번으로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 볼 건데요. 일단 사용 리사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어내는 걸 빼면 나머지 두 개가 재사용 아니면 재제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재사용,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쓰는 이 재사용과 관련된 거는 논의가 많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 제조사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전국에 이미 폐배터리 그 수거센터, 뭐 소위 이제 그 폐배터리 센터라고 하는 그런 지자체 거점별로 해서 많이들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적으로도 KC10031이라고 하는 기준이 마련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발동이 돼서 실제 이제 이 KC10031이라는 어떤 기준을 부합시키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배터리 재사용 배터리 그 검사기관이라는 것들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국회의원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한 8개 기관 정도가 지금 지정이 돼서 뭐 KTR, KTC 같은 전통적인 그런 인증기관들을 포함해서 일반 민간 기업도 한 2개 정도 포함돼서 8개 정도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제 1호로는 또 제주도에 있는 TP 테크노파크가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사용 후 배터리는 좀 산업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데 재제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거를 골프카트로 만드나 다시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만드나 뭐 같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C10031이라는 규정안에 보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다시 뭔가 아무튼 삶을 불어넣은 배터리는 전기차 구동용으로 써서는 안 되라는 게 명시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약간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 있어요. 왜냐면 재사용 배터리는 이제 제조사의 손을 떠나는 배터리예요. 검사는 이제 별도의 아까 국회의원에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손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랑 이제 현대차랑은 상관이 없어요. 테슬라랑 상관이 없고. 그런데 재제조 배터리는 여전히 자동차의 부품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불이 나면 자동차 제조사가 제일 크게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어서 굉장히 제조사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제조사 입김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지 어떤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뭔가 배경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히 개연성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논리적인 어떤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제조 배터리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임명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첫 번째 거의 토론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실제 그런 재제조 배터리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한 군데 정도, 혹은 2군데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사용 배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KC10031이라는 걸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8개 기관 정도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제조 배터리는 이렇게 지금 인프라조차도 좀 미약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결국 지금 가장 가치가 큰 건 사실은 재제조 배터리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왜냐면은 재사용 배터리라는 건 어찌됐건 그걸 모듈 단위로 뜯든 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다른 용도로 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캠핑카 배터리를 만들든 골프카트를 만들든 또 공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장 가치가 큰 거, 밸류체인상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는 결국은 원래 사용하던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상품성이 있는 거는
글로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제시적.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는 지금 인증이라든지 진단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좀 전무하다시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해서 이런 집단지성이 이런 좋은 자리도 마련을 해서 이제 이런 좀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가장 큰 거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법적 기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고도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KC1003에도 사실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KC1003이 그래도 가장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이걸 살펴보면요. 현재 지금 KC1003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관 검사가 있고요. 눈으로 이제 작업자로 보는 거예요. 찌그러진 데 있나, 뭐 부푼 거 있나 이런 거. 이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용량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을 해서 얘가 원래 초기 대비 몇 %냐, 그래서 한 60% 이상 될 때만 써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기적인 이상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절연 검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고전압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지 이런 걸 보는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항 검사라든지 24시간 자가 방전을 본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배터리의 어떤 셀의 성능을, 셀의 안전성을 좀 보려고 하는 취지는 있으나 사실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주 원론적인 전기적 성능, 그러니까 이게 전기적으로 절연이 됐는지 정도랑 그 다음에 수명이 대략 어느 정도 남았어 정도의 평가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몇 년을 더 살까요? 뭐 한 3, 40년, 4, 50년 더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암이 걸렸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많이들 섞어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기서는 수명만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몇 년 더 살 것 같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수명. 근데 제가 40대지만 암이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쓰면 안 되는, 저는 리사이클로 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특히 제재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가치가 큰 밸류체인 상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고요. 제일 불이 났을 때 타격도 큰 겁니다. 우리 청라 사건에서도 봤잖아요. 심지어 그 새 것들도 그렇게 불났는데, 이런 중고 배터리, 리퍼, 소위 리퍼 배터리라고 하죠. 이런 걸로 만들었을 때는 더욱더 좀 체계적인 그런 이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검사가 끝나더라도 사후적으로 얘를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이런 이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체계화하고 이제 그 검증받은 사업자들이 판매나 유통,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체계, 어떤 법적인 체계나 인프라들이 좀 갖춰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조금 뒤에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사는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잔여 수명을 검사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소위 유식한 말로 RUL이라고 합니다. Remaining Useful Lifetime이라고 해서 소위 우리 이걸 SOH라고도 많이 평가하죠. 그러니까 SOH는 이제 뭐 나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RUL은 말 그대로 이제 남은 수명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KC10031이라는 재사용 쪽에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슈가 있지만 뭐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하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건 그래도 기준이 있는 편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 관련된 얘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량과 관련돼서는 왜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의 이슈가 있냐 하면, 평균적인 용량을 재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불나는 건 셀 한 개거든요. 배터리 안에 수백 개의 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셀별로 용량을 재서, 사실은 이제 그 용량의 밸런스 지금 좀 도식을 해놨는데요. 셀이 3개가 있고 그 3개가 저렇게 틀어져 있다. 이제 저 높이는 그 길이는 어떤 셀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이 안 맞아 있잖아요. 틀어져 있는 거는 셀 밸런싱이 틀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는 저 오른쪽에 실 모듈 용량,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기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평균치로 사용을 한다거나 시스템 단위로 평가를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면 어떤 셀은 과충전이 되고 어떤 셀은 좀 덜 사용하게 되고 이런 비효율성도 발생하고요. 이럴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셀 단위 평가라는 게 RUL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미 이 제조 라인에도 조금씩 도입이 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재사용 배터리 평가하는 쪽에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동작하는 요건 이제 그 생산 라인에서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장비에 대한 3D인데요. 모듈이 오면은 저렇게 그 자동화된 설비가 붙어서
개별 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저렇게 사이클을 걸고 개별 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용적부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셀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여기 나타난 것처럼 각 셀의 성능, 요거 이제 노화 측면이죠. 그리고 이상 여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셀만 있는 게 아니고 용접부도 봐야 됩니다. 용접부가 기계적으로 이게 약용접이 돼 있거나 미용접이 돼 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또 진동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평가를 해서 셀의 어떤 그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을 다 평가를 해야 되고요. 특히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이상과 관련된 검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진짜 검출이 되냐? 그래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된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파우치 셀 4개를 모듈처럼 정기적으로 연결한 거고요. 소위 이제 청라건처럼 불이 나는 경우는 내부에서 불 나면 안 되는 그 불을 일으키는 단락 물질,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자연 발생이 돼서 성장을 하고 내부 단락을 일으켜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내부에서 실제 바늘 같은 게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드름처럼. 이게 자라서 음극에서 자라서 양극을 터치를 하면 그때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주 미세한 바늘로 천천히 24시간에 예를 들면 1mm 정도 움직이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런 상황을 똑같이 연출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 불이 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진단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왼쪽 상단에 지금 동영상이고요. 이제 그 바늘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이제 마지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지금 전압이나 이런 것들은 이상이 없고요. 주목해서 보실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런 진단 지표화 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같이 어떤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표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이상이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압은 여전히 이상이 없고요. 일반적인 이제 BMS 수준에서 조금 진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은. 하지만 이제 보면 이제 오프가스가 나오고 전압이 떨어지고 오른쪽 하단의 온도가 이제 1, 2도씩 올라가다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인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조금 늦은 거죠. 그래서 앞단에서 우리가 데이터로서 충분히 이런 거를 검출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저렇게 지금 그 노출된 상태 모듈로서 평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상에서, 즉 온라인에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평가가 가능하냐라는 걸 좀 데모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후적으로 그 만들어진 제재조 배터리 혹은 또 재사용 배터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더 취약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솔루션을 보통 바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배터리 에저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진단이라는 측면, 즉 BMS의 기능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BMS 에저 서비스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이 이제 바스 기능이 탑재된 어떤 플랫폼과 그런 배터리를 연계시켜서 주치의처럼 늘상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며칠 전에 사실 불이 났던 그 부영 아이오닉과 동일한 그 전기차로 법인 택시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구에서 있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이제 저렇게 경고 알람이 나타난 셀이 있었고요. 저 보시면은 69번 셀 표시된 게 나머지 셀들 대비 색깔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셀별 용량을 추정하고 어떤 상태를 추정했을 때 한 놈만 이렇게 동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알람이 갔고, 실제로 한 3대 정도 이런 차가, 이게 좀 노후된 차긴 하거든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또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제 불은 안 났지만, 여기서는 불은 안 났지만 이런 관리들이 가능하고, 이 중에 이제 운이 없으면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시스템이 연동돼서 사용이 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건 실제 아이오닉 6 전기차 배터리 팩에 옆에 이제 특수 장비를 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세하게 천천히 내부 단락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를 달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실제 BMS도 살려놓고 이런 진단을 같이 하는 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이제 절로 아주 미세하게 침습을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 온라인으로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올라가고 그 진단 클라우드에서 계속 그런 실시간 진단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불이 나기 전에 단계별 워닝이나 크리티컬 알람 같은 게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실험 초기에 아직 이제 침습이 되기 전에 당연히 정상으로 표시가 되고 모든 지표에서 다 이렇게 깔끔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중반에 아직 불은 당연히 안 났고요. 한참 전이죠. 화재 발생 한참 전에 저렇게 그 노란색으로 경고가 뜨고 마지막에 빨간색 경고가 뜨고 여전히 불은 안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날 수 있다는 알람이 뜨는 상황들을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저 오른쪽에 저기 이제 광주에 있는 저 배터리 팩을 불낼 수 있는 그 기관에서 실험을 했고요. 이렇게 단계별 알람이 발생을 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알람이 발생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실제 불이 난다라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같이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각 단계 알람이 떴고요. 앱에서도 저렇게 알람이 뜨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심각 단계 알람이 뜨고 한참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한 불이 나는 상황이라 사실상 이제 이런 관리들이 우리가 그냥 병원에 가서 정기건강검진 받고 나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계속 이런 사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표준화와 인증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논의의 가장 어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관들도 필요하고 입법도 필요할 거고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검증받은 어떤 제재도 업체, 그다음 시험 기관이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보증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기술연구 팀장을 맡고 있는 하진우 팀장입니다. 지금 계속 그 제재조하고 배터리 화재 그리고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지만 실제 보험 영역에서는 배터리 수리랑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배터리를 수리를 할지 말지 그리고 이 부분을 수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수리할지 아니면 교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보험업계에서도 사실 전기차가 이 대중화되기 한 5년 전부터 이런 고민들이 많아왔습니다. 원래 자동차 보험 쪽에서는 그 새로운 신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한 3, 4년, 5년 정도 있으면 이게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ADAS나 AEB 관련해서는 앞에 전방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차량의 사고라든지 사고 심도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고 장착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초창기 뭐 센서 하나에 한 300만 원 정도 했다면 지금은 한 100만 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단가는 내려갔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차에 장착돼서 단순히 접촉만 하게 되더라도 센서를 재교정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망가지면 교환한다든지 그래서 기존의 차량에 비해서는 수리비의 단가들이 부품 비용으로 인해서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2019년 한 20년 이 정도부터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차가 나왔을 때 에어컨 가스를 새로운 냉매로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냉매 자체가 국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정비 기기로 이런 것들을 주입하고 해야 되는데 금액이 기존에 냉매할 때는 한 5, 6만 원이었으면 일반 정비소에서 했다면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 60만 원, 70만 원 수준, 수입차는 100만 원 수준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런 것들이 뭐 보급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장비들이 좀 이제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한 2, 3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보험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 수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배터리 수리비에 관한 통계 그리고 실제로 보험 영역에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저희 보험개발원에서 손상성과 수리성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개선 방안을까지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보험 통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기차 사고율은 비전기차 대비 15% 수준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리비도 비전기차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저희 그 보험에 관련된 연구소,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연구소는 해외에도 다 있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기술 교류를 해서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15% 수준이 높고 그리고 수리비도 높고 사고율도 높지만 북미 같은 경우에도 사고 빈도도 당연히 높고요. 우리나라보다 아마 전기차 보급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평균 수리비도 국내랑 차이는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뭐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하고 공임으로 나눠져 있겠지만 일단은 부품값도 전기차가 비전기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그리고 정비소에 전기차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공임도 높은 편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도 OEM 부품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이 많이 활성화된 북미에서조차도 일단은 순정 부품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리 영역에서는 많은 부분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영국 같은 사례 보면은 배터리 사고율 역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리비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높은 편이죠. 근데 이런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사실 전기차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술력과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은 제작사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고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덜 사고가 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 굉장히 후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망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그랬을 때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 직원도 배터리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될지 교환해야 될지도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정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정보는 사실 뭐 수리처, 전문 수리처라든지 아니면 제작사 직영 사업소 수준만 지금 크게 대응하는 수준이고요. 만약에 배터리를 수리가 할 수 있게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수리 업체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많지는 않은데 수리비가 약 한 400, 5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배터리 케이스만 교환했다는 기준이고요. 부품값이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품값 외에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뭐 실런트라든지 뭐 개필러라든지 그런 것들도 100만 원 하고 공임 같은 거 해서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신품 배터리는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수리를 했을 때 훨씬 저렴하긴 하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보험 영역에서 내 차가 받쳤을 때 아니면 내가 박았을 때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교환했을 때는 제작사 신품 배터리로 교환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재조 부품으로 교환하는 수준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제재조 부품은 아직 활성화되진 않았고 신품으로 교체하게 되면은 한 차량 가격의 한 40% 수준일 거고요. 그리고 제재조 배터리 가격을 좀 확인해 보니까 한 시분가의 한 35에서 40% 정도 수준인데 이런 것들은 제재조로 교환하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붙어있는 배터리는 잔존가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직 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낙찰 가격이 굉장히 좀 편차가 큽니다. 어떤 것들은 200만 원, 100만 원 수준도 있지만 어떤 건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수준도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나가지고 배터리를 기존 배터리를 잔존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판단이 잘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객도 사실은 그 보험사 직원분들의 그 말을 따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보험사도 전문 그 경매업체에 의뢰해가지고 배터리를 잔존가를 매각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보통 이제 평균 낙찰가는 지금 뭐 환경공단에서 배터리 수거해서 뭐 낙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험사도 전문 이제 기관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편차가 크고 아마도 제재조 배터리가 활성화되면은 이런 것들은 큰 흐름으로 좀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를 하든 아니면 제재조 배터리로 교환을 하고 나서 이게 성능 점검을 하게 되는데 성능 점검 기준 자체가 표준화되지 않았고 업체마다 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표준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리를 하게 되면 항상 보험사에서는 고객한테 이게 제대로 수리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상이 없음을 어떻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기술적이나 제도적이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 상품으로 보면요,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특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배터리가 신차일 때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 전체 금액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감가 금액까지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보험사마다 특약 명칭들이 다 상이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전기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좀 많이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는 그 배터리 손상성과 수리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었고, 주로 배터리가 그 차량 주행 중에 하부의 어떤 그 이물질 등에 의해서 많이 손상되는 경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비율적으로 제일 많았고요. 18년, 19년부터 전기차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배터리 손상 사고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통계 산출하는 거 내년에도 엄청 달라질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게 아직은 전기차가 대중화되다 못하다 보니까 이 통계를 직접 하는 거,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업무적인 어떤 그 시스템화가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기로 하나하나 분석을 하더라도 배터리에 대한 손상은 대부분 차량 주행 중에 하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예시를 4개 정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도로 경계석, 주행 중에 인도 경계석을 뭐 올라타가지고 배터리 부분이 접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설치 표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3.6m에 뭐 10cm라든지 뭐 규격이 좀 있는데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다니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접촉해가지고 배터리 부분이 일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연결 후에 손상이 돼서 뭐 기밀이나 뭐 수밀 같은 것들이 누수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도로 옆에 이제 뭐 트랩 같은 것들을 밟아서 거기 이제 튀어나온 경우에 특히 화물차에서 배터리를 또 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손상이 좀 크게 일어나고요. 4대차 추돌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배터리에 대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 알루미늄 모양으로 된 부분이 푹 파였는데, 저는 공고하고 이제 포터 EV 차량인데, 기존에 이제 연료탱 대신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추돌했을 때 뒤 서스펜션, 판 스프링이 밀려서 배터리까지 2차적으로 충격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이런 사고는 대부분 이제 그 배터리를 이제 교환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사고도 이제 이따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그 어느 사고에서 배터리 바닥 긁힘이 자주 일어나는가, 긁혔을 때 그럼 이 배터리는 안전한가, 뭐 이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재현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포토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도로 경계석을 좀 표현을 해가지고요, 높이를 좀 올린 다음에 테스트를 좀 해봤고, 그랬을 때 한 10km로 운행했습니다. 배터리 하부에 미세하게 긁힌 흔적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호나 EV 차량인데 도로의 어떤 미상의 물체를 저희가 좀 가정을 해가지고 하단에 배터리가 긁혔을 때 어느 정도일지.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배터리 하부 케이스는 충분히 긁히고 겉으로 봤을 때 손상이 있는 걸로 나타나지만, 저희가 여러 방식으로 진단을 좀 해보니까 사실 성능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밑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요 시험을 할 때는 화재가 좀 저희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방재시험연구원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이제 보험개발원 내에 이제 충돌시험 시설이 있습니다. 충돌시험 시설을 통해서 차대차 충돌시험을 좀 진행했었고요. 여기 위에서 보시면 포토 차량이 있고, 여기 이제 승용 차량이 30도 각도로 10km로 추돌하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손상이 얼마큼 되는지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 정도. 그래서 이 포토 차량의 배터리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겉에 커버로 이제 프로텍팅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손상이 이제 있었을 때 배터리가 얼마만큼 성능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반대편도 진행했습니다. 이건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다시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 이건 시속 30km로 우측면을 접촉했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배터리 케이스 부분에 차체와 결합하는 부분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준이라면은 배터리를 대부분 교환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요. 배터리 수리도 가끔씩 하긴 합니다. 요거는 그 올해 자동차 보험 연구소들끼리 이제 해외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중국의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나라랑 배터리 이런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배터리에 약 한 15mm 정도를 겹칠 수 있도록 시험을 좀 진행을 해봤고, 그리고 배리어를 롤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5mm 정도 겹치도록 시험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손상은 발생됐지만 한 2mm 정도 손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화재나 폭발도 발생하지 않았고 성능 진단상 크게 다를 바 없었다라는 이제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량, 전기차 여러 차량을 대상으로 측면 충돌 시험을 좀 실시를 해가지고 이 배터리가 이렇게 낮은 속도, 각도일 때 배터리가 과연 손상되느냐, 차량 제작사의 어떤 전기차 모델별로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모델에서는 이 15에서 20km로 측면에서 30도 각도로 접촉을 했을 때 손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모델이 배터리 측면까지 차체와 결합되는 어떤 형상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살짝만 충돌됐는데도 이 케이스 부분이 손상돼서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해야 되더라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 특정 차량의 배터리가 잘 손상되고 그리고 손상되면 계속 교환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손상성에 관련된 말씀드리는데요. 손상성이라는 거는 이게 얼마나 망가지느냐거든요. 그러면 망가졌을 때 이 배터리를 얼마큼 잘 수리할 수 있느냐, 이제 수리의 영역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마다 이 해당 전기차에 수리 기준이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뭐 초록색으로 있는 것들은 수리용 부품이 별도로 나오는 곳, 그리고 빨간색은 안 나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흰색 표를 보시면은 이게 수리를 하는 기준이 있느냐, 몇 미리가 긁혔을 때 수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기준조차도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초록색과 빨간색 보시면은 배터리 구성 부품, 배터리 모듈, 그리고 뭐 BMS 이런 것들이 별도로 구성되느냐, 아니면 배터리팩 전체로만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을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보면은 어떤 제조사는 수리 교환 기준을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제작사는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때는 가급적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 한 몇 달 전에 아마 그 뉴스 신문에 많이 나왔던 부분일 텐데요. 벤츠 전기차인데 하단에 3mm가 긁혔을 때 서비스 센터에 가니까 교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총 금액이 부품비, 공인가를 다 해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벤츠는 사실 2mm가 기준이에요. 2mm가 기준일 때 그게 이상이 없느냐, 이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3mm 있을 때 배터리를 전체 교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mm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5mm까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도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요, 이게 3mm가 긁혔으니까
7천만 원 들여서 거의 신차 가격에 육박하게 수리를 과연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험 수리에서 이게 배터리 수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차주가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중고차로 판매하게 되면은 공식 인증 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을 금속이니까 퍼티나 아니면 도장 등을 통해서 겉에서 봤을 때 아무 이상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유통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개선 사항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차량이 경미하게 접촉했을 때는 이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뭐 도장면이나 이런 것들만 좀 까지면은 부품을 수리해서 쓸 수 있다라는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의 경미 손상 수리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2016년 정도 운영이 돼가지고 처음엔 앞뒤 범퍼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차량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패널로 다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가 많이 안착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당연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수리비가 절감되면은 이건 이제 보험료 할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터리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을 도입해서 저희가 좀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리비 좀 낮추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보험료 또 좀 낮추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한 몇 미리일 때는 이렇게 수리한다. 몇 미리일 때는 이렇게 수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이상일 때는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는 수리하고, 그리고 부품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전체 교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전체적으로 보험 수리를 할 때 최초에 많이 손상됐냐 적게 손상됐냐부터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뭐 에어백이 터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또 보고요. 배터리에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케이스만 교환할 수 있는지, 뭐만 할 수 있는지 해서 이런 어떤 그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서 보험업계랑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력도 다 다르고, 그리고 수리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수리할 때는 일반 공장에서 요즘 수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자동차 제작사 직영 사업소에서 대부분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능 진단을 표준화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도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은 인력 양성과 어떤 진단, 어떤 소스 공개, 그리고 진단 방식의 어떤 표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배터리 성능 점검할 때 정비 이력을 의무적으로 좀 전송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2년마다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대책 보면은 2년마다 전기차 배터리 검사도 의무화되고 이런 걸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해서도 뭐 탈거물 성능 평가를 이제 조만간 이제 진행할 텐데, 사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 취득이 그 정도 터물도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취득해서 이 배터리가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정비 공장이 일반 동네 카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보증 수리를 받으러 간다든지, 사고가 나서 정비 공장에 입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능이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필수 항목만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정비 수리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성능 점검한 결과는 지금 현재도 자관법 기준으로 보통 한 자동차에서 한 64개 정도 항목을 뭔가를 건드렸을 때, 수리를 했을 때, 정비를 했을 때 국토부에 의무 전송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물론 이제 축전지가 있죠. 구동용 축전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건드렸을 때만 전송을 하니까 이제 아예 정비소에 정문만 통과하면 무조건 이 검사를 해야 되고, 이 검사한 결과를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전송 의무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수리일 때 이 배터리 이력을 좀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반 수리라든지 뭐 보증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데 보험 사고는 대부분 충돌에 의해서 손상들이 파급되거나 뭐 간접 손상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상 부위가 아니어도 그 반대편에 어떤 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 수리에서 전기차는 꼭 배터리를 이력 정보를 조회하고 수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력을 조회하려면은 공단에 있는 의무화된 이력 전송 정보를 꼭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배터리 수리하고 제재도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아마 자리가 잡힐 텐데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 제재조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인데요. 지금 배터리 정비 공장에서 수리할 때랑 아니면은 뭐 제재조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배터리를 수리하고 나서 어떻게 보증을 할 것이냐. 중간에 이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뭐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보증 기간을 자동차 신차 보증 기간처럼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험개발원에서는 이런 2가지 정도의 전기차 관련 연구를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 등급평가 체계 마련인데 이 배터리 등급평가라는 게 참고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그 자동차 등급평가를 운영을 해가지고 15km 정도 속도로 저적으로 충돌시킨 다음에 이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수리하는데 얼마가 돈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 자차 담보 보험료율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덜 망가지고 그리고 싸게 고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 대부분 제작사들은 출시 전에 저희 개발원을 통해서 이 시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대부분 출시를 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보험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차량 전후방에 있는 이런 어떤 부품들의 설계 개선을 통해서 좀 덜 망가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부품들을 단가를 좀 조정해가지고 수리비가 좀 덜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배터리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연구해가지고 요구르트를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제도화하려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아직까지 경미손상 수리 제도에는 자동차 휠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 수리에서 자동차 휠의 교환 빈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조금만 수리해도 이제 휠이 교환이 되는데 마침 작년에 그 자동차 휠에 대한 제재조 안전 기준이 정립이 돼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그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성 연구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휠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스크래치 나더라도 대부분 이제 교환을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대물 같은 경우 교환을 하려고 하겠다 보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휠 한 개당 보통 한 20만 원 내외 그리고 외산차는 보통 100만 원 내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교환이 되면은 해당 보험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영향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휠도 경미 손상 기준의 대상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것도 수리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저희가 검증 시험을 좀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으로 저희가 좀 준비 중이고 관계기관과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자동차 보험 약관의 제도화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원은 2가지 연구 분야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성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타나면은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계속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 3, 4분 늦어진 이유도 지금 뒤에서 벌써 뭐 이것저것 많은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가능하면은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된 것들이 저도 지금 와서 새로 들어온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토론회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관님. 지금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는 제재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국토부 소관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대책 발표했던 대로 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하는 제도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내년부터 R&D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 국토부 쪽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뭐 제도화에 대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일단 저희가 평가하는 기술 자체가 탈거 전에 배터리 잔존 성능 같은 걸 평가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새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먼저 기술적으로 R&D 통해서 개발하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도화는 일단 큰 틀은 먼저 만들어 두는데 세부적인 건 이제 기술 개발하면서 그에 맞춰서 또 제도는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들어서 본 것 중에 지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두 가지의 이제 혜택 내지는 이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보험료 내지는 수리비를 절감해주기 때문에 도움되는 부분들,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험 쪽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 토론자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보험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많은 배터리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심가 특약이라고 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차량이 3년 정도 된 차량에 대해서는 심가 보상 특약을 마련해 놨고요. 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배터리 수리비가 워낙 비싸고 일반 차량에 대해서 비싸서 저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제조사마다 조금 특성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특정 제조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제조사는 다른 제조사들 비해 수리비가 높지만 손해율이 낮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제조사는 사고율이 낮지 어떤 부품이 비싸서 손해율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 개발은 이게 저희가 보험은 끝단이기 때문에 지금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요율의 반영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 내지는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이제 제도도 만들었을 때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필요한 법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또 보험 쪽에서는 뭔가 더 연구하신 내용들이 또 있으시면 길게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험연구원의 천지현이고요. 모빌리티 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연구가 사실은 계속 이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 관련돼서도 이쪽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기차 규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미치는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점차 커질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기 자동차라는 게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만으로 새로운 위험이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통계를 보면은 전기 자동차의 손해율이 사고 심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요율을 산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담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수리 측면에서도 이 보험료에 미친 영향 측면을 봤을 때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리가 돼야 된다, 안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많은 말씀 되게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봤을 때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전체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특약을 도입한 상황에서 수리가 이게 안정적인 수리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그럼 교환하는 것 대신에 수리를 선택한다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봤을 때는 조금 아직은 제도적인 측면에는 인프라가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민간 부분에서 수리가 가능해야 소비자들이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전기차가 세일 측면에서는 10%가 넘는다고는 하지만 점유율 자동차 등록 대수의 비중으로 보면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도입 초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상태에서 이 민간 부분에서 이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가능하게끔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처음에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현재 안전에 관련된 이슈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같은 돈을 냈는데 수리할래, 새 거 줄까 하면 당연히 이제 새 거를 달라고 할 건데 전기차가 계속 많아지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안전 관점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준비해야 될지, 제가 이광범 고문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저는 지금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 법무법인 오기 전에는 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많이 연구 개발했습니다. 결국 제가 전기차는 2007년부터 법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도 제가 또 한 2000년 중반에 또 자동차 부품 재제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재제조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는 제가 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아까 뭐 안전과 관련된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자동차 부품에서는 이 용어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품이 있고요, 비순정품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신품인데 이제 B품이죠. 이 신품하고 비순정품은 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중고부품입니다. 중고부품은 말 그대로입니다. 사용한 상태에서 특별하게 손을 안 대고 먼지만 털고 그냥 다시 사용하는 게 중고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 제조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재생부품하고 제조제품하고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재생부품하고 제조제품은 엄연히 다른 부품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어떤 타겟 제재조 부품이 있으면 그 타겟 제재조 부품에서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있는 것만 뽑아갖고 가령 중고 부품 2개를 갖고 이렇게 조합해갖고 한 개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걸 재생 부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안전에는 약간 좀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제조제품은 뭐냐면은 중고 부품에서 꼭 그 중고 부품 구성품 중에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고, 뭐 고무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은 이후여하를 막론하고 신품으로 분해를 한 후에 그 소모성 있는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해갖고 다시 조립하는 게 제조조 부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배터리 쪽도 제조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에 했던 거랑, 사실 기존의 제조제품은 기능성 부품 위주로 제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능성 부품이라는 건 항상 회전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 마모되는 부분이 반드시 수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 자동차 배터리 제조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을 무조건 신품으로 구성품을 교환할 거냐,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TS에서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사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제조제품은 신품 대비해갖고 최소한 90% 이상의 수명이 나와야 하지 사용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제재조, 특히 이 배터리 제재조 산업에 대한 개한 부분은 좀 앞으로는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사례로 한 가지 정도 이제 찾아온 거는,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공급이 전기 자동차보다는 일찍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교환 수요도 시장에 많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현장에서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펴봤더니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재생 수준보다 약간 떨어지는 상태,
뭐 거의 뭐 어떤 전압 정도만 체크하고 뭐 그쪽 분해했다가 다시 재조립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하시는 듯해요. 완전히 그건 사실 재조립은 아니고 좀 수리의 개념이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인정이라든지 투명한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제 계속 그쪽으로 가면 좀 문제는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만 그치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중에 재제조에 쓰이는 대표적인 제품이 아마 제가 혹시 틀린 것을 말씀 주시면 발전기 같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네레이터는 현재 교환용 부품의 한 95%가 재제조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케이스는 손상이 되지 않는데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선은 이제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교체해서 쓰는 게 뭐 신품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재제조가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소비자 주권에서 이제 차량 안전 관련 업무들을 조금 보고 있어서 이 토론회도 진행하기 전에 제가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많은 지금 그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들이 신품이 비싸니까 재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하고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는 사용에 대한 이제 가혹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놔두면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도 재제조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에 임의로 이제 재생해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보험 쪽이나 수리 쪽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재제조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산업에서 사실 이게 전기자동차의 그 사용 배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재제조 관련된 산업이 육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사실 보험 쪽에서는 이걸 이제 특이 위험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사실은 그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ESS라고 해가지고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화재 위험이 일반 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이 위험 분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재제조 관련된 그런 그 뭐 아까 말씀하셨던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이륜차나 소형 보트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그 사용된 그 배터리가 다시 사용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재정 비상 책임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결함이 발생됐을 때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런 안전된 시스템이라든지 안전 그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 보험의 그 리스크 측정을 기존 모델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이쪽에서도 조금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일인 것 같습니다. 평가 모델도 나와야 되고 법규도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지금 자동차 부품들 중에 재생 내지는 재사용이 금지된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자동차 그 시행 규칙에 보면 재사용 금지 품목들이 그럼 지금 현재 배터리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규정도 없고 애매한 상황에서 신품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재생한 제품들이 이제 시중에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제재조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제품들에 대한 재활용 사용이 가능한지 내지는 좀 금지를 시키는 관점에서 뭔가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고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걸 이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다른 발제자분들 말씀 주신 걸 보니까는 수리 부품이라든지 이제 뭐 신품에 해당되는 이런 원재료 들여와야 되는데 마침 안전학회 부회장님이시기도 하고 현대자동차에 계시니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재제조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부품 상태로 이걸 공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자동차 안전학회 부회장 겸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의 김남석 상무입니다. 사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렇게 토론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이죠. 자동차관리법이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회사한테는요 정말 어렵고요. 지킬 의지가 없는 회사한테는 정말 법이 좀 애매한 그런 법인데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저는 법적 용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비 받은 후에 무조건 점검 정비 명세서라는 걸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안 주면 100만 원 과태료를 건당 계속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검 정비 명세서에 보면요, 내가 교환한 부품에 대해서 A, B, C, F라는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A는 제작자나 부품사가 공급하는 신품. 근데 거기에 괄호가 있습니다. 제작자가 사후 관리용으로 사용한 부품은 뭐든지 A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오늘 논의된 제재조품이고요. C가 중고품, 거기도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 재생품을 포함한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7월 1일 날 저희 생각하기도 싫은 시청역 사고가 생겼죠. 그건 여기 논외니까 민병덕 위원장님 여러 차례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가셨고요. 8월 1일 청라 전기차 화재가 생기면서 저희는 정말 매일 6시 반에 본부장급 회의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안 팔리는데 이 전기차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크게 시행한 게 배터리 안심 점검 서비스, 모든 전기차를 불러서 그거를 일일이 점검을 하고 보내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배터리 이상 징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고객센터로 알려주고 이상이 있으면 고객한테 알려주는. 그러면 그 점검을 시행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배터리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신품으로 교체해 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보험개발은 말씀하셨듯이 개당 가격이 한 3천만 원씩 하는데, 점검해서 리프트를 딱 떠보니까 밑에 친 흔적이 있다는 거죠. 이건 고객 과실이잖아요. 저희가 보증 수리를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이 3천만 원을 교환하라고 할 수도 없고, 보험 처리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내 벤처인 포엔이라고 하는 회사에 여기에서 떼낸 배터리, 여기에서 떼는 배터리, 똘똘한 셀을 골라서 부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이게 신품 A인가요? 제재조품 B인가요? 중고품 C인가요? 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전한 제재조품 공급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단위로 전기차 화재 리콜을 한 회사입니다. 그때 전기차 리콜을 안 하려고 하는 기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K 배터리를 육성해야 한다. 꼭 리콜을 해야겠느냐. 여태까지 입장과 굉장히 반대 방향이었는데 저희는 빨리 전기차 리콜을 시행하자. 왜? 지금까지는, 이걸 제가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이지, 만약에라도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때는 정말 이 이해 관계자 모두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강력히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토부도 설득하고 배터리 회사도 설득하고 그냥 신품으로 전량 교체라는 대대적인 결론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많아지는 배터리를 계속해서 신품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재조품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행법상 제재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저희 스스로가 이게 적법한 건지 위법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제재조에 대한 법률이 신속하게 빨리 개정, 어쨌든 정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보다도 안전하다는 의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비자 여러분들께 드려서 전기차 구매가 좀 저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빨리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도 그 법규의 이제 애매함이나 모호함 때문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시면서 들어보니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법이 만들어져서 뭐 부품을 공급하라라고 하면 공급을 하시겠다라는 취지, 법은 지키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 그럼요. 뭐 저희가 그 부품 즉 배터리를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리콜한 배터리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사용 내지는 재생 쪽에 사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발표하신 분 중에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이 있었죠. 리콜한 배터리는 결함이 있는 배터리니까 재제조 당연히 안 되고 재사용 당연히 안 되고 재활용 완전히 배터리를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물질만 추출하는 재활용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리콜했는 부품 중에 그게 롯데별로 리콜이 나가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현행 규정상 리콜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다 폐각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좀 산업부 쪽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진행이 되려 그러면은 결국은 부품 단위의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리콜에 관련된 규정 때문에 나온 배터리는 뭐 폐각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뭔가 원천적인 배터리 관점에서의 뭐 규정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의 전동호 사무관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나와실 수 없어서 제가 대참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제가 잘 듣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도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그 사용후 배터리 관련 통합법 제정을 아까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해 주셨지만 7월에 관계부처끼리 합동으로 대책 발표했고, 그 후속 조치로 통합법 제정,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그 법규 제정을 산업부에서 좀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관계부처랑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산업부는 사실 아까 PPT에서 보셨겠지만 재제조 배터리 담당은 아니고요. 재사용 배터리, 그중에서도 ESS, 또 다른 산업부 품목 소관 제품 중에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관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제조 배터리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재제조 배터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이 재제조 배터리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그 안전성 관련해서 어떻게 뭐 실험을 하시고 어떤 평가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쭉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재제조 배터리를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겠다, 그런 신뢰가 먼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배터리를 쓰더라도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뭐 변수가 많으니까 사고는 분명히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 그 소비자들이 적절히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이제 소비자 입장은 아니고 사업자 입장에서 경제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재제조 배터리, 엄밀한 의미에서 재제조 배터리 사업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그 포엔이라는 회사가 현대차에서 그렇게 그 배터리 뭐 경미한 손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손상을 입은 경우에 한해서 뭐 케이스라든지 배터리 그 셀 단위 외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다른 부품들을 교체해서 하는 걸 이제 좀 재제조라고 현장에서는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엄밀하게 그 전기차를 1차 사용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배터리를 탈거해서 다시 그거를 다른 전기차에 탑재하는 그 의미의 재제조 배터리는 현재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법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방금 전에 기업 측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재조에 대해서 또 엄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셀 단위를 건들면 제재조인지 뭐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해야 이걸 제재조로 보고 어떤 건 중고로 보고 이런 것들이 뭐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으니 그거는 국토부에서 아마 마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란 건 결국 뭐냐면 제재조 배터리, 사용후 배터리를 이제 어떤 이유로든 교체 또는 탈거가 되면 그걸 사업자가 사와서 사온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데서 이윤이 나고 경제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팔 때 그냥 그거 고쳐서 파는 데는 뭐 인건비밖에 안 되겠지만 인건비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사를 받는데 검사 비용도 들 거고 뭐 당장 팔리지 않을 거니까 보관 비용도 들 거고 운반해야 되니까 유통 비용도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사용 배터리를 먼저 사온 거에 그 비용들을 플러스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윤까지 더해서 경제성이 나와야 이 사업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안전성 문제랑 보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안전검사도 단순히 오늘은 그 뭐 안전검사를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건지 그 부분에서 또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전검사를 신속하고도 비용이 적게 해가는 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보험 쪽에서도 아까 이제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공정한 보험료를 아직까지는 산정하기도 어렵고 이거 섣불리 나섰다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보험사에서도 좀 망설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뭐 정부에서 초기 마중물 같은 역할을 좀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뭐 데이터도 쌓여야 되고 시간도 지나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숙제들을 많이 느끼고 오늘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숙제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혹시라도 뭐 토론자분들 중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소개를 네네네 소개 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분야연구소의 김승기 책임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소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희 연구소는 도로교통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전기차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성관님께서 그러니까 시장성을 좀 말씀해 주셔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삼성화재에서 그 전기차 사고가 2만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배터리 제재조, 지금 말하는 수리 제재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배터리 사고건이 약 100여 건인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54만 대 정도가 누적 보급이 되었으니까 50여만 대 중에 지금 100건 정도가 지금 그 제재조가 필요한 걸로 그러니까 저희 부보수는 좀 다른데 그럼 약 사고율로 보면 약 0.6% 정도의 배터리가 손상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지금 바깥에 스트럭처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하부 어떤 충격에서 이렇게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게 되는데 향후에 이제 뭐 현대차나 테슬라나 그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배터리가 이제 차량 안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배터리 사고건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 제재조 시장에 필요한 그런 시장 타겟에 필요한 좀 건수들이 조금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금 뭐 포엔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사업체들이 지금 많이 없는 이유는 지금 약간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떤 재활용이나 재사용 시장보다는 조금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업체들이 많이 없고 지금 이렇게 아직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서드파티나 그런 업체들이 이런 시장성을 좀 고민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재조 부분이 실제적으로 사고율 현황과 그다음에 수리되는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같이 맞춰서 봐야 된다라는 보험사 쪽의 취지인 것 같고요. 저는 또 반대로 지금 전기차 사용자들이라든지 전기차를 타시려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사고 났을 때 배터리에 대한 비용이 너무 수리비가 비싸다. 특히 이제 업무용으로 들어가는 뭐 전기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토론자분 중에 또 혹시 추가 말씀하실 네. 뭐 추가적인 내용보다는 뭐 앞으로 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배터리 제재제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재제어하는 과정에서는 배터리 패킹을 하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뭐 잡다한 구성품들은 뭐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고 손치고 가령 세일 단위로 부품 공급이 가능한 법제화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만약에 세일 단위의 부품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배터리 제재제어 산업이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제재조가 필요한 시장도 조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시장을 또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면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법이 나와야 되고 또 그 법을 만드는 기본으로 부품 같은 거를 의무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셀은 배터리 쪽 소관이니까는 산업부일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모듈이 되어버리면 모듈은 부품이니까 부품은 국토부 소관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모듈 단위까지 명확하진 않은데 배터리 팩에 대해서는 네, 팩에 관련된 부품까지는 이제 하고 계신데 그게 이제 팩이 아닌 내부 모듈이나 셀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법을 만든다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산업부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두 분이 잘 협의를 하시면 되는 걸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네네. 않을 것 같고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